안녕하세요. 저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유승익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앞에 보시는 바대로 자치분권 개헌과 주민자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내용들일 것 같아요. 오늘은 헌법 내용하고 지방분권의 문제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의 전반부는 아마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지방분권 또는 주민자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처음에 헌법인데요. 혹시 헌법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읽어보셨어요? 또 읽어보신 분 혹시 헌법이란 뭘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여쭤보면은 뭐라고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나라의 최고 위에 있는. 맞습니다. 네, 한나라의 최고 위에 있는 법이죠. 네네, 헌법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법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률.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공무원,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공무원 시험에나 나올 만한 문제들을 막 맞추시고 계시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명령이 있죠. 또 뭐 각종 시행 규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조례. 네, 조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일 밑에 뭐가 있을까요? 조례 있고, 위에 명령하고 규칙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법률이 있고, 그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뭐가 있을까요? 헌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헌법은 한나라의 최고법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혹시 법률, 그러니까 헌법 밑에 있는 규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 규정이라든지 명령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헌이라고 해서 무효가 돼버릴 수가 있죠. 최근에 무효가 됐던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완전히 아직까지는 무효가 되진 않았지만 낙태죄 같은 게 있었죠. 그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유효한데 일정 기간 지나면은 무효예요. 어쨌든 헌법에 위반되는 한나라의 법체계 규범들은 다 무효가 된다. 최고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헌법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게 어휘죠. 그러니까 헌법은 사실은 번역어예요. 번역어고, 그럼 뭘 번역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써져서 constitution이라고 써져 있는데 구성하다라는 뜻과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뭘 구성하는 거냐? 그러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있어야 사실은 국가가 구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몸을 확실하게 딱 계략적으로 딱 보려면은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엑스레이를 딱 보면은 우리나라 뼈대가 딱 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뼈대를 딱 보려면은 뭘 보면 좋아요? 네, 헌법을 보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 밑에 것들은 사실은 이거 헌법 교과서에 써져 있는 얘기인데 설명을 안 드려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요 맨 밑에 성문헌법하고 불문헌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이제 찾아보려면 어떻게 찾아보세요? 헌법을 찾아보시려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 다음 같은 데서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치면은 맨 위에 헌법이 나와요. 실제로 검색을 쉽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나오는 헌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프린트 했죠. 그러면 프린트되어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불러요. 써져 있는 헌법.
그러면 불문헌법은 뭘까요? 써져 있지 않아요. 써져 있지 않은데 헌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써져 있지 않은데 헌법적인 거, 행정법? 그런 거 있을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 혹시 수도 이전 관련된 이전 관련된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추진하다가 안 돼 버렸어요. 어떻게 왜 안 됐어요? 헌법에 위반된다고 돼 있었어요. 결정이 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그거 헌법에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특별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헌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헌법은 뭐예요? 불문헌법이에요. 써져 있지 않은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써져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죠. 자, 그 정도 하나만 알아두셔도 여기서는 충분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자 한번 쭉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인데 이거 사실은 안 보셔도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좀 당황하시겠죠?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제정됐어요? 몇 년도에? 네, 앞에 써져 있죠? 몇 년도에? 네, 48년도예요. 1948년도. 네,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70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광복은 몇 년도에 됐나요? 45년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일제였죠. 일제강점기였고 45년이었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4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는 뭐였어요? 광복은 일제로부터 벗어난 거는 45년.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48년에 그러면 헌법이 세워졌으니까,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뭐예요? 그렇죠. 그때가 미군정 3년이죠. 그래서 해방 후 3년 또는 미군정 3년이 들어있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찬탁을 해야 되느냐 반탁을 해야 되느냐 같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을 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48년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수렴이 된 거죠. 그래서 헌법 제정을 했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제정됐나요? 이건 다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몇 월 며칠에 제정됐나요? 7월 17일. 7월 17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걸 어떻게 아세요? 이걸 어떻게 아세요? 7월 17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놀랍게도 제헌절이 그때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틀리셨게요? 안 틀리셨게요? 틀리셨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제정됐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정됐으면 7월 17일 날 제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7월 17일은 헌법 제정일이 아니라 헌법 제정일이 아니라 언제? 공포일이에요. 그러면은 언제 제정됐을까요? 이거는 헌법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아시는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은 7월 12일 날 제정이 됐고, 지금 하루 바삐 헌법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7월 10일 날 제정은 해놓고 공포일을 며칠 미뤘을까요? 짠! 하고 7월 17일 날 뭔가 멋지게 공포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 혹시 그 조선왕조 창건일이 언젠지 1392년 7월
며칠일까요? 7월 17일이라서 정확하게 그걸 맞추려고 12일 날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맞추려고 17일로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한번 생각나실 텐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군가요?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성씨가 무슨 씨예요? 조선 왕조의 왕의 성씨들은 다 뭐예요? 네, 정조대왕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다 했었는데 그 드라마 이산 어떻게 아세요? 이게 참 드라마가 어마어마하죠. 네, 조선 왕조 뭐 이거는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조선 그 왕의 이름은 되게 외자죠. 외자고 그 한자들이 대부분 다 안 쓰는 한자들을 많이 쓰는 건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함부로 왕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신하든 백성이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왕의 이름이 나오면 실록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이제 어물쩡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쓰지 않는 한자들을 썼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 씨예요. 조선 왕조 이 씨. 그랬는데 이승만도 이 씨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이제 48년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35년, 그 전에 3년은 누가 지배했어요? 미국이 지배했죠. 그 전에는 35년은 일본이 지배했죠. 그 전에는 그렇죠. 이씨조선이 조선 왕조가 지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 35년, 3년 그 지나는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고, 특히나 민주주의 같은 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사실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하려고 했는데 3년 너무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조선왕조의 백성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민주공화국의 백성으로 알았을까요? 조선왕조의 백성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사실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게 왜 김구는 안 되냐는 거죠. 백성들 생각에. 네, 안동 김씨는 19세기 세도 정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의 왕이 세도 정치에서 뭐 귀족, 왕 밑에서 뭘 할 수는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씨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48년 요 당시까지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화국 국민으로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힘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은 있죠. 이거 계속 역사 얘기를 조금 해서 조금 죄송스러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생각해 보면 고려는 기본 종교가 뭐였어요? 그렇죠, 불교였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교도들이었고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성계, 정도전 등이 나라를 딱 세웠네? 근데 무슨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교적인 국가를 세워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불교도였던 백성들이 갑자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리학적인 질서로 또는 유교적인 질서로 안 바뀌겠죠.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데 정치 세력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안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바뀌는데 어느 정도 정착하는데 100년 정도는 걸렸대요. 그러니까 100년 세미나를 한 거야. 100년 강의를 해가지고 간신히 맞추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 전에 미군정 끝나고 해방되고 미군정 3년 지나고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70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공화국 민주주의 몇 년 한 거예요? 70년 정도 했는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민주주의가 그러면 제대로 계속해서 됐냐? 되지 않았던 거죠. 조선의 교훈으로 하면은 한 30년 더 남은 거예요. 뭘로? 조선왕조적 마인드에서 민주주의 마음대로 넘어가는데 아직 30년은 남은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역사고 우리나라는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 빨리빨리 잘하니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 48년 당시는 어쨌든 공화국을 완전한 기틀을 잡지 못했고 그러고는 이제 개헌의 역사가 쭉 시작이 되죠. 한번 이거 보시면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또 재미도 있어요. 1차 개헌이 52년이에요. 48년에 개헌을 해놓고 52년. 자, 52년이면 이게 언제예요? 1952년. 6.25가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 휴전 전이죠. 그러면 이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 중에 헌법 바꾸고 있었어요. 헌법을 왜 바꿨을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 정치파동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부산 정치파동? 부산 지금 다 저 밑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출근을 하는데 당시에는 통근하는 똥근 버스가 있었나 봐요. 근데 국회의원들 이거 못 오게 하려고 국회 못 오게 하려고 그 트랙터 같은 거 있죠. 버스를 트랙터로 떴어요. 떠가지고 다른 데다가 막 옮기고 막 이런 황당한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근데 왜 전쟁통에 개헌을 했을까요? 이게 앞에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48년 당시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나요? 아니면 국회가 뽑았나요? 답은 앞에 써 있어요. 국회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선이죠. 간접 선거를 했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려면 국회의원 선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되나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어떻게 지금의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총선을 했어요. 총선을. 그랬는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당들이 야당으로 밀려난 거예요. 소수당으로. 그리고 다른 당이 다수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서 선거를 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민주적이려면 선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져야 돼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뭘로 바꾼 거예요? 직선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한다는 뜻이에요. 네, 전쟁 중에 국민한테 직접 선거를 해라. 그래서 누구 뽑아달라? 나 이시조선 하면서 실제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죠. 그쵸? 그때 요거 발췌개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두 개, 여당안하고 정부안 이렇게 뽑아서 발췌했다 해가지고 발췌개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2차 개헌은 전쟁 바로 끝나고 몇 년? 54년이에요. 이거는 잘 아세요. 이 개헌의 별명은 4.4.5.입 개헌이죠. 왜 4.4.5.입 개헌이에요? 이거 4.4.5.입은 다 아시죠? 4.4.5.입. 이 뜻이 뭐예요? 4는 버리고 5는 올리고. 그쵸? 이게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정원이 203명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당시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했어요. 그치? 203에 그럼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암산을 잘 하시는 분들 203에 3분의 2 하면은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거의 근사치로 맞추시고 계세요. 135.3이니까 3333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135.3333 이렇게 나오니까 정족수가 몇 명 이상이 돼야 의결할 수 있어요? 136명이어야죠. 그쵸? 135니까 135.3333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이니까. 그치? 136명이 너무 당연해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그런데 하필 이때 투표를 해보니까 130 몇 명이 나왔게요.
135명이 나와버렸어요. 역사의 장난이죠. 그래가지고 135명이 나와가지고 한 번 부결해버려요. 부결을 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제 부결을 하려고 봤더니 이때도 당시에 부결이 나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뒤집으려고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이제 135.333을 이제 136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을 불러와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이제 이거 135.333을 136명이 아니라 135로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35.3333의 0.3333은 4, 4, 5, 2, 3은 버리자. 그렇죠?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35명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계 수학사에 유례가 없는 세계 의정사에 의례가 없는 일로 4, 4, 5, 2 이때 그래가지고 한 번 부결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의결을 해버리는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코미디와 같은 희극적인 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느냐 했을 때 왜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뭘 바꿨다? 한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자, 60년 3차 개헌 때 60년 저 개헌 3차 개헌 바로 직전에 뭐가 납니까? 3.15 부정선거가 나죠. 3.15 부정선거가 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나요? 3.15 부정선거에서 나서 4.19가 나죠. 그리고 4.19가 나고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참 희한했어요. 그 4.19 때 그때 당시 경무대 앞에서 사람 실제로 죽었죠. 죽었고 시민 대표들이 하야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야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데 희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야하고 이승만 대통령 떠났죠. 근데 그렇게 48년에서 이 59년까지 60년까지 이 장기간의 독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떠나니까 이제 마지막 이씨 왕조의 마지막이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국민들이 슬퍼서 울고 그랬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야를 하고 요때 당시 요 60년 요때 이제 4.19 혁명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사실 들어서죠. 그런데 너무너무 짧게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지속이 되죠. 왜 그럽니까? 그러게 하기 전에 60년에 헌법을 2번 바꿔요. 6월달 60년 저희 6월 헌법이고 저게 4차가 60년 11월 헌법인데 한번 이거 내각제로 한번 바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게 내각제를 한번 하는데 왜 11월에 왜 한 번 더 헌법을 바꿀까요? 3.15 부정선거 그 전에 이제 부정을 저질렀던 공무원들이 있었죠. 근데 소급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그 근거를 헌법에 붙이게 마련해 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1월에 다시 개헌을 하는 역사도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민주주의 경험을 한 다음에 61년에 뭐가 납니까? 요건 다 아시죠? 5.16이 나죠. 5.16이 나고 누가 들어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죠.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장군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당시로는 5.16 혁명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이제 쿠데타가 아니었나라는 건데 왜냐면은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62년에 그래서 개헌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전까지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내각제로 잠깐 왔다가 1년 만에 왔다가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때 이게 그래서 직선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69년에 이때 이제
이 62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헌법상으로는 중임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임도 했겠다. 한 번 더 해 먹어야 되는데 못 해 먹어요. 왜? 헌법에 중임으로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뭘 바꿔요? 안 나오면 되는데 다시 뭘 바꿔요? 한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삼선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죠. 그러고 72년에 그 유명한 유신헌법은 이게 아직까지 이게 헌법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어요. 그럴 만큼 이 박정희 대통령 72년 유신헌법은 아예 영구집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헌법으로 쭉 갔으면,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수했으면은 지금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장수했으면. 굉장히 장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랬고, 요때 당시는 뭐 대통령 그 자체도 간선으로 뽑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혹시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체육관에서 뽑았죠? 장충체육관.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79년에 어떻게 됩니까?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죠. 12.6에 의해서 궁정동 안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되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민주주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해 12월 12일 날 12.12가 나고, 그 다음에 5.18이 나고, 신군부가 점점점 집권을 한 다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군부라고 써놨지만, 그쵸,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몇 번 하시나요? 7년 단임 딱 하셨다고 아시는데,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러니까 그 당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데서 한 번 선거가 되세요. 그러니까 짧게, 그리고 나서 바로 개헌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죠. 그때 당시는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없애버리고 선거인단으로 바꿔가지고 선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시는 거죠. 7년 단임. 럭키 세븐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7년 단임을 하시고, 그래서 87년이 됐는데 전두환 친구 누가 있었어요? 그 노 전 대통령이 계셨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DJ, YS가 있는데 단일화 뭐 어쩌고 하는 그 전국이죠 지금. 근데 6월 항쟁으로 직선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6.29로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 선언을 하게 돼서 저 87년 헌법을 쟁취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역사는 이제 한 번 더, 그 다음에 3당 합당됐던 YS 하시고, 이제 그렇게 뒤에 역사는 다 저보다 잘 아시게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70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왜? 굉장히 많이 바뀐 거거든요.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근데 정확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정해진 대로 하다가 물러나거나 선거에 지면 물러나면 되는데, 물러나기 싫으니까 특히나 한 나라의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 물러나기 싫으니까 헌법을 바꿔가지고 물러나게 된 게 사실 이 전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저항을 하려다가 못하고, 우리나라 이 역사, 특히나 현대사를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열망하다가 실망한다. 그래서 실망하고 열망하고. 그거는 DJ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처음에 딱 들어오면, 그쵸? 저 대통령이 뭔가 할 거야. 그랬다가 그게 유효 기간이 한 2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2년. 그리고는 바로 레임덕이 와가지고 정권 말에 이제 비리 터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대통령 또 요구하고, 그랬다가 그 대통령 또에 대해서 열망했다가 또 실망하고. 그게 지금까지
역사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한 점이라는 거죠. 대통령 한 점. 그 대통령의 한 점이 쭉 가느냐, 쭉 가게 하기 위해서 뭘 동원한 거예요? 헌법이라는 최고법을 계속해서 바꿔는. 그러니까 최고법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권력이 워낙 세고, 그게 한 번 잡으면은 마치 반지의 제왕의 반지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주기 싫어.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우리 87년 헌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은 뭐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이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지금 헌법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헌법은 전문이 있어요. 헌법에 반드시 전문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여러 다른 나라 헌법에서 전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6개 부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1조부터 9조까지 총강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제1조 1항은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1조는 그래서 1조부터 9조까지는 총강, 그 다음에 10조부터 39조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근데 의무는 조항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권리 조항, 다시 얘기하면 기본권 조항들이 있다. 그리고 40조부터 이제 국회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국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 그 다음이 법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볼게요. 국회 뭐 하는 데예요? 입법. 그쵸? 싸우는데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네요. 지금은 싸우고 이 법 만드는데, 그다음에 정부는 뭐 하는 데예요? 행정. 그쵸? 행정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데죠. 맞아요. 법을 집행하고. 그러면은 법원은 그쵸? 시비를 가리고 법을 적용하는 데가 사법부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이 있고 또 어디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퀴즈.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죠. 두 개. 왜? 그렇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일반 법원 조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 있죠. 그래서 제동에 있는, 서울의 제동에 있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억을 떠올리시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옛날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 이게 뭡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체계에 따라서 헌법이 써져 있다라고 보셔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써놔도 대충 다 헌법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7장에 다른 나라 헌법에는 잘 없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선거 관리가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다른 나라 헌법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화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부정선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네.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3.15 부정선거 그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표하는 걸, 그 개표함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통째로 갖고 가서 야산에다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밤에 이제 개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개표함에 그렇게 정전 불이 잘 꺼져요. 그래가지고 막 우당탕탕 막 일이 벌어지다가 그럼 뭐가 이제 막 없어질 거예요. 막 뭐가 바뀌어 있거나.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비단 이승만 정권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뭐 군대에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선거 비밀 선거잖아요. 비밀. 근데 상관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몸을 찍어야 되고, 그렇죠.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 대통령 아무튼 어쨌든 그거 안 찍으면은 뭐 어떻게 큰일 나는 이제 때였고, 그래서 부정 선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거 관리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넣어놨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없거든요.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랜 역사 동안 군인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도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오늘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130개 조 중에서 2개 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작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조항, 그리고 128조부터 이 헌법은 이제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다루고 부칙 써져 있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헌법은 쉽죠. 처음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써져 있고, 삼권 분립, 권력 분립에 따라서 국회, 정부, 법원 있고, 우리나라 법원 조직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과 헌법재판소, 그렇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있고, 경제 있고, 헌법 개정 있고. 그러니까 장은 다 머릿속에 넣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이라고 하는 게 앞에 써져 있는 글이죠. 잠도 깨실 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첫 줄부터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유구한.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두 번째 읽었는데도 다시 잘 보고 읽으실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워낙 습관이 대한민국 하다 보니까 대한국민을 보고도, 이종범을 보고도 신이라고 읽는 것과 똑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참 헌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히 대한민국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나라 헌법,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은 뭐라고요? 최고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법체계 최고법이고, 그것의 첫 줄인데 첫 줄부터 잘못 읽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법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하고 이게 한 문장이에요, 쭉.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의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면은 헌법, 이게 국가가 우리보다 먼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헌법 전문에부터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 읽진 않겠지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벽통과, 이게 이제 87년 헌법 때 새로 들어온 거긴 한데 이거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조항 가지고 굉장히 싸움이 많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 헌법은, 근데 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구 그대로 하면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승하고 있죠. 이제 이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87년 헌법 또는 48년 헌법은 그 기원을 따져가면은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1919년. 네, 훌륭하십니다. 3.1운동은 몇 년에 있었기 때문에? 1919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법의 법통만 따지면, 법적 개통만 따지면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는 문제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냐면은 1948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날 그 옛날 중앙청 건물, 지금은 헐리가 없는데 그 중앙청 건물에서 우리나라 선포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한자로 써져 있는지, 정부 수립일인지 건국일인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게 뭐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 이런 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사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불이행한 4.19 민주이념. 왜? 3.15 부정선거 나고 4.19 있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특이하게도 불이행한 4.19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다가 썼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은 딱 이 두 가지예요. 1919년 요거 3.1운동하고 4.19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 있었던 4.19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자, 쭉 읽고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쭉 읽고, 자, 끝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 1948년 7월 12일이죠. 17일 아니고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그러면은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몇 차 헌법 개정이에요? 네? 몇 차? 오, 네, 훌륭하십니다.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개정하죠. 그러니까 이 헌법은 9차 헌법 개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9차 헌법 개정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럼 만약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10차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차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인데 참 헌법 1조 1항까지 오기 힘들죠. 자, 한번 크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조 1항은 이제 노래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이제 대한민국 뭐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혹시 민주공화국이다 했을 때 민주공화국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특히나 민주니까 민주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공화국은 뜻이 리퍼블릭의 번역어거든요. 근데 공화국이 뭐예요? 리퍼블릭의 뜻. 이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나왔대요. 근데 레스푸블리카라고. 그래서 공공의 것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 뜻만 있냐 하면, 공화국이라는 것은 말 뜻 그대로 하면은 왕이 없는 체제예요. 왕이 없는 체제. 그러면 왕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으면 헌법 맨 앞에 제일 앞줄에 우리는 공화국이야,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라는 뜻은 뭘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다. 다시, 헌법은 무슨 법? 최고법이고 그 헌법에 부딪히면 다 무효예요. 그쵸? 그러면은 근데 그 맨 앞줄에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맨 앞에 써져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것의 의미는 대한민국에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라는 것을 처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48년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8년 당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조선 백성인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는지 미군정하에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때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한다, 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부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부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앞에 이씨 왕조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왕조의 백성이 아니다. 그쵸? 그거 하나 선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우리는 이제 뭐의 지배를 안 받아요? 일제 총독부의 지배를, 우리는 일제 총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해방의 선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3년 미군정 하에서도 우리는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로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왕조의 백성도 아니고 식민지, 제국주의 지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의 지배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과거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현재는 만약에 지금 우리 사이에서 누가 나타나면, 왕이 나타나면 헌법, 최고법인 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저 말에 의해서 그분은 물러나야 되는 게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게 현재적인 의미. 그러면 만약에 미래로 앞으로만 따져보면 앞으로도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웃. 그렇죠. 네, 아웃. 사실은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저게 단순한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역사적인 굴곡점마다 왜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저 말을 들고 나오느냐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왕노릇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저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 말은 꼭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1조 2항은 그 유명한 주권 재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한테 없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죠.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럼 자 보세요.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잘 생각해 보셔도 지방분권은 사실 정당성은 다 해명이 돼요. 우리나라 권력 다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권력은 지금 한 섬에 다 있어요. 한 섬에. 네, 맞습니다. 한 섬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이거 그대로 이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그렇죠. 여러분 주권 가지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드세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며칠 전에 벌어졌던 그 공성전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저 추상적인 말이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헌법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제대로 끝난 대통령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왜? 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한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그 5년 동안 그 권력을 다 행사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또는 4년은 너무 짧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하다가 쫓겨나고 총 맞고 뭐 비리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면 한번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대통령이 됐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아시게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대통령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끝나고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므로 어떻게 해?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성인 군자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퇴임 후 준비를 하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이제 회장님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허가해 줄 테니까 얼마를 내자. 그쵸?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내 이제 요직들을 심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 그러다가 이게 끝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좋은데 이제까지 거의 다 물론 많이 안 밝혀진 것도 있지만 많이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을 5년 딱 한 번 하게 되는 게 문제구나.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혹시 여기서 신장 개업하면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게장빨이라고 하죠. 게장빨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바글바글 하다가 점점 팔이 날리고 문을 닫게 되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식의 우리나라가 제도를 꼭 이걸로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4년 중임은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하나요? 미국에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은 물론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되면은 끝까지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게장빨만 받고 지금까지는 게장빨만 받고 그 끝이 다 안 좋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봐도 좋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 그쵸? 1년만 봐도 사실 질려, 한 사람을. 2년 보면 너무너무 보기 싫어. 대개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4년까지 참아줄게 하고 바꾸고 이런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4년 중위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대통령제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이 그렇게 세냐. 그래서 의회 권력 또는 사법 권력이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권력이냐 했을 때 87년에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10 벌써 9년이에요. 시간 많이 잘 가네요. 근데 벌써 30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헌법, 87년 헌법이 가장 장수한 헌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갈림길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갈림길이냐면, 하나는 자, 이게 안착이 이미 됐으니까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제도 안에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파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위기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도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바꿔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쟁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제왕적이냐 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실제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옛날식으로 따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해 보자면은 정말 도지사 수준도 안 될까? 이렇게 굉장히 견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또 제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바꿀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도만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문제냐, 제도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냐, 제도가 문제냐 하는 건데, 어떤 제도는 사람이 잘못 운영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제도가 아예 맡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꿀 때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
작년에 이제 개헌 논의들이 한참 많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은 국민들의 상식이니까 한번 총 몇 단계로? 5단계로 나뉘죠. 근데 자, 개헌은 어떻게 시작돼요? 제안으로 시작되는데 저 제안은 누가 합니까? 일단은 국회의원 조금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또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없어요? 네,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헌법을 제안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 제도로 하면은. 그래서 헌법을 직접 국민들이 제안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직접 제안할 방법은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려고 제안이라는 요 틀을 조금 국민들이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국회의원을 잘 뽑거나 대통령을 잘 뽑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도 심각하지만 개표 때는 동서 분단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물론 조금씩 무너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이러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선거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배지 보고 뽑거나 아니면 깃발 보고 뽑는 거예요. 선거를 잘해야 되는데 안 된다. 특히나 지금 개헌 절차에서는 국민이 직접 발의하는 절차는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제 공고 절차 있습니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30일이었다가 너무 길다 20일 바꿨죠. 그 다음에 의결은 이거 다 기준이 다 중요해요. 이거는 뭐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그 정족수를 한번 보시면 국회 재적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 재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양분하고 있다. 만약에 양당 체제라고 해서 한 당, 여당, 야당 이렇게 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개헌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국민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은 하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하면 하루 쉬어야 되니까 이거를 날짜 하루 쉬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대개는 선거일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저거를 총선일하고 맞추려고 저거를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차기 총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총선 언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미 여의도에서는 총선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개헌 논의도 슬슬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국민투표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의결 후 30일 이내 굉장히 촉박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역시 뭐든 빨리 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는 걸로 우리나라 헌법 개헌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다. 이 부분 이제 개헌할 때 뭘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된다 하는 요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민주제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왜 개헌을 통해서 직접민주제를 얘기를 하느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몇 명 선거하게 되어 있어요? 몇 명? 300명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원래 299명이었다가 세정시 늘어나면서 한구가 더 늘어났죠. 그런데 혹시 지금 300명이에요. 국회의원. 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서 정말 리얼한 반응 나왔네요. 미쳤어. 미쳤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대통령은
잘못하면, 많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탄핵돼요. 쫓겨나온다고요. 쫓겨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공성전을 벌이든 패싸움을 하든 말을 심지어 세게 하든 안에서 싸우면은 뭐 잡히나요? 잡히지도 않고 또 탄핵되나요? 자동차 사시죠. 자동차. 그러면은 자동차 샀는데 부품에 문제가 있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콜 하죠. 리콜.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도 왜 국회의원 리콜이 안 되나요? 라는 게 리콜을 번역하면 소환이라고 불러요. 소환.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리콜할 수 있다. 국민 소환제 있나요, 없나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없어요.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국회의원은 이토록 미워하시면서 앞에 이게 문제예요. 얘들이 만드니까. 얘들이 만들고 또는 대통령이 하는데 이분은 아까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나 했을 때 아니에요. 그쵸? 국회 이분들이 바꿔야 되는데 이분들이 바꿀 생각이 없으면 끌어내리고 싶은데 끌어내리려면 끌어내릴 수가 없고, 그쵸? 그러면 뭘로 바꿔야 돼요? 선거로 바꿔야 되는데 선거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깃발 보고 뽑아요. 이제 색깔 보고 뽑는 문제가 생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참 개헌을 통해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국민들이 많이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500명 말씀드렸잖아요. 500명. 근데 우리나라가 48년 재헌 때부터 국회의원들은 200명 이상 해라라고 써져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48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인구는 몇 명일까요? 2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 비율인 거예요. 2천만에 200명.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인구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니까 네, 제대로 된 대표를 가지려면 500명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자면. 근데 원래 설계에 따라서 자율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이제 국가기관이 돼버렸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평판도 조사하듯 신용도 조사를 해요. 국가기관도. 그런데 가장 낮은 기관이 어딜까요? 네, 국회입니다. 그래서 참 근데 그래서 이게 딱 300명에 묶이다 보니까 선거 제도를 사실 새로 디자인할 때도 문제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근데 뭐 워낙 싫어하시니까 어디가 가보니까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권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기서 분권은 여러 가지 분권들 기본권 강화할 수 있는 문제 있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군수든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도 어떻게 해요? 선거에서 뽑죠. 그래도 선거가 아무리 잘못됐다 했다 맞죠? 권력은 대부분 다 그래도 선거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갑질하는 사람들은 되게 누가 어디에 있어요? 그쵸? 임기가 있어서 물러나지도 않고 탄핵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사법부에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도 그래서 벌을 받는다 그래도 중간에 막 나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민주주의가 절반은 사라지지 않냐는 거예요. 정치 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래도 선거를 하는데 이쪽은 왜 재벌가들은 왜 이토록 선출되지도 않고 탄핵되지도 않고 갑질만 해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개헌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개정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 개헌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 70년 역사에서는 누가 주도했냐 하면 정권 연장을 해보고 싶은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 여당 쪽에서 정권 가진 쪽에서 했다. 국민이 한 번도 주도를 해본 적이 없고 자기의 욕구를 헌법에 담아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담아냈다고 하면은 누가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야당 그 몇몇 생각 있는 국회의원 몇몇 또는 그냥 헌법 공부했던 몇몇 전문가들 또는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개헌 당시 또는 개헌 와중에 국민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고 그래서 혹시나 다음 개헌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10차 헌법 개정이 됐을 때는 우리들이 좀 주도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게 될 지금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조금 흘렀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이번 정권에서도 이 이슈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지방 분권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개헌이 왜 이토록 자주 바뀌었냐, 왜 헌법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냐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중앙화되어 있는 권력, 여의도 권력 또는 저 위에 경복궁 저쪽에 있는 청와대에 누가 사느냐 하는 문제 하고만 결부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헌법은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87년 헌법, 지금 헌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노 대통령이 봤을 때 내가 유리할까? 또는 DJ, YS 누가 유리할까 했을 때 그 셈법하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하나의 권력화되어 있는 공간, 그거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들이었고, 이번 헌법은 지방분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래서 권한을 나눠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건데, 문제는 오늘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고 아니면 얼마나 심각하고 하는 문제만 사실 조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책인데 혹시 강의가 끝나시고 요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이 생기시면 둘 중에 한 권 정도는 찾아서 읽어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여기 옆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긴 했는데, 제가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논지가. 근데 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 책 모두 다 책 제목은 옆에 이 노란색 책 제목이 더 자극적이죠. 지방 소멸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방을 소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은. 이 노란색 책은 일본 사회를 분석을 한 건데, 일본 사회도 지방 소멸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지금 저쪽 분홍색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2013년에 조사를 했을 때 초록색으로 된 데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에요. 제일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인데 2018년 조사에 따르면은 어때요? 초록색이 훨씬 더 많아졌죠. 많아지는 게 눈으로 그냥 보이죠. 불과 한 5년 사이에. 그쵸? 지금 지자체, 혹시 시골 또는 지자체, 여기도 지금 지자체잖아요. 계양군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방 인구들 10만 채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어떤 지역 5만 채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 공무원들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일정한 인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울로 올라오세요. 어디에 많이 가 계시냐면은 대학 캠퍼스에 가 계세요. 그리고 부스를 차려가지고 대학생분 너 일로 와봐. 너 어디 출신이야? 해가지고 그 출신 이사를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이사는 하되 주소는 여기다가 남겨둬라. 담양에다 남겨둬라. 정선에다 남겨둬라. 영천에다 남겨둬라. 이 운동을 계속했어요. 지금도 하고.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은 서울에서 인구를 영업하고 있어요. 영업. 근데 이게 참 눈물겨운 노력이긴 한데 제대로 이게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고 문제고 이렇게 읍면동 이게 읍면동으로 이제 보시는 건데 우리나라 읍면동 몇 개 정도 될까요? 읍면동으로 따지면 읍면동이 우리나라 총 세보면은 3,463개 이 정도 돼요. 근데 2013년 이때가 1,200개 정도였어요. 소멸할 위험이 높은 지대가. 근데 2018년 보니까 1,500개가 넘어요. 총 3,400개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곧 있으면 소멸할 지역이 1,5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204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년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추세로 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 지자체 아무튼 확실한 거는 지자체 3분의 1은 사라진다는 거죠. 인천은 그래서 수도권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이제 큰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지방 축제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요 지방에서 인구 많이 유입받으려고 아까 지금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영업하는 거 빼고 계양구청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애 많이 낳으라 해가지고 출산장려금 같은 거 많이 줘요.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같은 거 홍보하거나 뭐 축제는 말씀드렸나요? 뭐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물론 뭐 성공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크게 성공하고 있는 지역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크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광역 체계가 몇 개일까요? 광역 체계, 광역 지자체 크게 따지면 광역 지자체가 17개 있죠. 일단 도가 몇 개예요? 도가 우리나라 도 몇 개예요? 그냥 도 8개, 그쵸?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하나 있죠. 그게 어디예요? 제주도, 그쵸? 그다음에 광역시는 6개죠, 그죠? 그다음에 특별시 이렇게 세야 되니까 특별시 하나, 그쵸?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특별자치시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세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17개가 되는 건데,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226개 있습니다. 226개. 그래서 자치시가 75개, 자치군 하는 데가 이제 82개, 자치구, 계양구 할 때 구 할 때가 여기가 이런 데 69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자체들 간의 지역 격차들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앙으로 몰려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앙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지방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지금 수도권으로는 계속해서 인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격차를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한번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볼게요.
어떤 퀴즈를 내면 좋겠나? 우리나라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 천대 기업.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을 것 같으세요? 80%는 너무 많고 70%는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70% 정도는 여기에 몰려 있고, 일자리의 질과 관련돼서도 일자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고임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 수도권이 절반 정도, 51% 정도가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IT나 예술, 그러니까 그 좀 고급 직종들 있죠. 그거는 수도권에서 6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왜 그렇게 몰려 있을까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할 텐데, 스카이캐슬 보셨잖아요. 스카이캐슬. 대학을 어디로 가야 돼? 인서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이긴 한데요. 그 인서울이 아니면은 이게 목숨을 걸잖아요. 어머니들이. 이게 왜 이럴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력도 거기 있지, 경제도 거기 있지, 문화도 거기 있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은 이제 거의 다 없는 거.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거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더 심각한데, 수도권이 전국의 80%가 수도권에서 결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물론 재래시장에서 현금 쓴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 빼더라도 전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활동, 8알의 경제활동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신규 교용, 그러니까 고용이 새로 고용되는 것도 전부 다 수도권에서 65% 정도 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수도권은 갈수록 더 집중된다는 거는 확실한 현상인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데가, 혹시 그런데 연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태백 놀러는 자주 가시죠. 동해, 강원도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삼척, 그렇죠? 이쪽. 그다음에 충청도로 가면은 역사적으로는 유서가 있지만 공주,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이게 콕콕 찍어서 참 죄송하긴 한데, 보령 위험합니다. 보령. 그다음에 논산은 한 번씩 다 남자분들은 가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지자체 수준에서는 위험한 데예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전북으로 가면은 익산, 정읍 이런 데 다 지금 위험하고, 김제도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도로 가면은 저기 여수 밤바다의 여수, 나주, 그다음에 천년고도, 경주는 경리단길 이런 데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죠.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그다음에 어디요? 진주는 안 들어봤습니다. 네. 영화로 유명한데 밀양 있죠. 밀양도 지자체 수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네. 그래서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것 같고, 이거를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산물 많이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구를 아무튼 주소만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옮겨오거나, 뭐 여러 가지 대책들, 지자체 수준에서의 대책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고, 이 대안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보셨던 그 분홍색 책,
경우에는 어떤 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들끼리 경쟁시키거나 이들끼리 뭐 분권화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결론적으로는 똘똘한 이 지역 거점들을 만들어야 된다. 몇 개의 거점들, 예를 들면 뭐 호남 같으면은 광주, 뭐 대구 경북 같으면은 대구, 그쵸? 대전 이런 식으로. 강원도가 참 난감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거점 지역들을 만들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시기도 하고, 또 한쪽 이쪽 지방분권 개헌하는 하자는 쪽에서는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권한을 많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권한을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을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권화 시키자라고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래서 쟁점들만 쭉 한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간략하게만 뭐가 좀 문제다, 어떤 게 개략적인 내용이다, 이런 것만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은 총강 부분, 아까 지금 총강이 있다 그랬죠. 왜 보여드렸냐면 1조 1항은 뭐였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추상적이지만 중요하다. 주권 재민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다가 3항에다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선언을 해보면 어떻냐는 거예요. 추상적이지만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게 선언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서울로 한정되는 국가는 아니구나라고 전 국민이 알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자치권이라는 게 기본권 같으시죠. 근데 기본권이 아니에요. 저런 기본권들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자주조직권 나머지 것들은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한 조항을 만들자. 자치권도 없으니까 만들자. 그렇죠? 편장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중앙 권력들이 있었는데 지방분권에 맞는 편장을 만들어내자라는 거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입법권의 지방분권화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입법권, 지금 우리나라 입법은 다 어디서 하나요? 우리나라 법률은 다 어디서 만드나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 다른 데서는 법률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은 대통령도 발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대통령이 발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법률은 어디만 만들 수 있어요? 국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성전을 하는 그 국회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의사예요. 국민들의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제일 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정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법률에 국민들의 뜻, 우리들의 뜻이 담기나요? 안 담기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회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너무 멀리 있어. 그쵸? 그러니까 요새 국가는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요. 너무 크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은 아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출산율이 지금 이제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아세요? 0점대로 소수점 0점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제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고, 이제 곧 있으면 인구 소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회는 이것과 별로 상관없는 일들에 지금 골몰하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문제들만 국가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고통받는 문제는 여기 있는데 너무 자잘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지, 그렇다는 거고, 너무 작다는 말씀은 세계적으로 너무 작아요. 미국, 유럽, 중국 막 G2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데를 우리 가까이 두면 어떠냐 하는 거고, 그래서 광역이나 아니면 기초자치의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이 거의 끝에 말씀일 것 같은데, 힘들긴 힘들어요. 조세 부분을 지방분권화하자라는 부분은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힘드냐면, 예를 들면 지금은 지방분권에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제일 처음 듣게 되시는 게 이할자치예요. 이할자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8할을 다 가져가고 지방에는 2할만 줘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교부세 있어요. 교부금, 지방 교부금. 계양구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부금은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그러니까 국세에서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걷어요. 그 걷는 세금이 이제 크게는 국세로 하면은 보통세, 목적세, 관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세에서 몇 퍼센트를 떼냐 그러면은 19.24%를 떼요. 그렇죠? 19.24%를 떼서 그 19.24%의 97%를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지방에 나눠줘요. 그게 교부금인데, 문제는 어쨌든 전체 몇 퍼센트? 19.24%를 나눠주기 때문에 2할 정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조금 힘드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총액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19.24%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액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거를 이제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줘야 돼. 그러면은 재정이 좋은 데 나눠줄까요? 안 좋은 데 나눠줄까요? 안 좋은 데 나눠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나눠줬다고 쳐요. 그러면 더 많이 나눠주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오래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2명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을 서울로 올려보내.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 아들내미 하나는 어때요?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용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일정하게 걔는 용돈벌이를 하니까 적게 주게 되겠죠. 그리고 팽팽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술 마시고 나이트 가는 우리 둘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바를 하지 않는데 용돈은 있어야 되니까 용돈을 더 많이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총액은 2할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분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데를 나눠줘야 되겠는데, 재정이 어려운 데 나눠주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희가 더 주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풀리긴 해야 하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은 격차가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점점점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 수밖에 없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과 거의 같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지금은 자치경찰 부분도 사실 큰 문제들이에요. 자치경찰. 지금 제주도에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전국화 시키자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참 문제인 게 경찰 문제 있잖아요. 경찰 문제가 뭐랑 겹쳐 있냐면 검찰의 문제랑 겹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해외 출장을 나가셨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분 지금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돌연 귀국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거 반기를 드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셨거든. 그 뒤에 상황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회에서 법률을 통과를 시켰는데 갑자기 법무부의 하위 기관일 뿐인 검찰청 그리고 그것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돌연 귀국해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막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예요. 선거로 뽑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과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문제냐 또는 사람들이 문제냐 했을 때 제도도 충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의 정의가 있어요. 시민의 정의가.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시민은 공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알고 그 실천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여의도 정치에도 많고 어디에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공적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시민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민으로 교육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